마지막입니다. 자, 힘을 내겠습니다. 제가 힘을 내야 되네. 목이 아직까지 불편해가지고 계속 치료받는데도 자세가 안 좋아지니까 병원에서도 그래요. 자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낫는다고. 근데 이게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뭐 아프니까 이제 강의 끝나면 좀 쉬죠. 한 열흘 정도. 다음 내년 강의하죠. 그때 좀 이제 집중적으로 좀 치료받고 걷기 운동도 좀 하고 그러려고.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컴퓨터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엎드려서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이렇게 눈으로만 봐도 탁 쳐지는 컴퓨터 안 나오나 모르겠어요. 홍채 인식해서 뭐 그 기술 개발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자, 얼른 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복습하시면 되죠. 자, 82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일단 첫째 토지 임대차에서만, 두 번째로 임차인한테만, 세 번째로 두 가지 경우만 기간 만료됐고 갱신 청구했는데 거절당한 경우하고, 또 하나가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고, 두 가지 경우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당연히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 임대인에게 직접 해도 되고, 임대인이 안 사면은 소송 가면 되죠. 이걸 재판상 재판 외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1번. 2번 건물이 무허가 미등기 되지요. 경제적 가치가 없어도 되고요. 임대인에게 효용이 없는 건물도 됩니다. 기존 건물도 되고요. 신축한 것도 되죠. 신축할 때 임대인 동의받은 것도 되고 안 받은 것도 돼요. 목적물의 저당권대가 설정된 경우에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2번. 3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무 굉장히 많이 나와. 이것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도 지상물 매수 청구도 할 수 없다. 4번. 이것도 아주 징그럽죠. 건물이 임대인 소유 토지와 임대인 이외의 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건립이 되어 있을 때는 일단 전부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고, 임대인 소유 토지 위의 건물 부분 중에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4번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또 임대인 이외의 소유 토지 외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다면 아예 매수 청구할 수 없다. 5번은 임차인이 매수 청구를 행사하지 않아서 임대인이 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철거 집행 전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게 5번이죠. 틀린 거 3번. 83번 아까 부속물 조금 말씀드렸죠.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공히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되는 거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되죠. 뭐 비용 상환 청구권. 2번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물 구성 부분이라면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이 아니죠.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 되어버리면 비용 상환 청구로 가는 거예요. 3번 임대인 동의 얻은 거죠. 또 하나 임대노트 매수한 거, 두 가지만. 3번 4번. 5번 또 나왔네. 아유 주댕이 아파. 1번. 84번 갑은 병의 건물을 임차하여 을에게 전대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사람만 조심하시면 돼요. 병의 건물을 임차해서 을에게 전대한 거예요. 예? 갑을병이 아니라 병갑을이에요. 1. 갑이 병의 동의 얻지 않고 무단전대죠.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다. 임대인의 동의는 계약의 효력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이다. 그렇습니다. 2번 병의 동의를 얻었다. 적법전대. 자, 적법전대 첫째, 직접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두 번째, 요놈 보호장치. 갑병이 해지하거나 갑이 임차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전차권 소멸하지 않는다.
병이갑에게 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유를 통지하라.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 통지가 도달한 후 6월이나 5일이 경과해야 해지가 된다. 단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했을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건물 전차이냐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이 되고 토지 전차이라면 임대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네 가지 보호. 그 중에 존속보호. 2번 갑병 합의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의뢰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모두 끝났어요. 얘가 직접 물건을 반환했어. 얘는 갑에 대해서 직접 의무 부담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환하면 갑에 대한 의무는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을이 병에게 건물을 직접 명도하면 을은 갑에 대한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4번 갑의 채무 불이행을 여기 보세요. 얘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얘가 해지했어요. 이때 을은 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으로 병의 목적물 반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대항은 무슨 항변권이죠, 이거? 무슨 항변권이에요? 동시이행 항변권. 동시항변권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둘 사이. 그렇죠. 그러니까 병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병이 을한테 내놔 그랬더니 얘가 나 얘한테서 받을 때까지 못 줘. 할 수 없지. 그렇죠. 다시 한번 적법전 차이는 병에게 뭐를 주장 못한다? 권리.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대항 못한다. 의무만 부담할 뿐 뭐는 요구할 수 없다. 권리. 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 5번 을이 병의 동의 얻어 갑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했어. 자, 적법전대차라면 부속물 매수 조건 인정된다 그랬죠? 자, 을이 병의 동의 얻어 갑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 을은 전대차 종료 시에 병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적법전대차라면 있다. 있죠? 네. 자, 얘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첫째 적법전대차여야 되고요. 두 번째로 세 가지가 인정돼요. 병에 동의받아 부속시킨 거, 병으로부터 매수한 거, 마지막으로 병에 동의받아 갑으로부터 매수한 거. 세 가지.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네, 그랬죠. 5번 틀렸고요. 자, 보증금. 보증금 뭐 이제 임차인은 차임 채무 담보하죠. 차임 채무만 담보하는 건 아니죠. 차임 채무, 손해배상 채무, 소송 비용 이런 거 담보한다 그랬습니다. 1번, 2번. 3번 보니까 임차 보증금이 차임 채권에 미달할 때 그 보증금은 법정 충당 규정에 따라 충당된다. 법정 충당이 우리가 뭔지 모르죠. 모르면 어떻게 해? 제껴. 4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왜? 언제 까니까? 반환할 때 까니까. 반환할 때 까야 되니까. 반환 전에는 까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임대인이 깔 수는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야 좀 정확하지. 깐다 이래야죠. 대항하면 그럼 좀 어려우니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까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미리 연체 차임에 대해서 보증금을 깔 수 있다. 그랬죠? 임차인은 안 된다 그랬어요. 5번은 이거 뭐라 그랬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걸 누가 증명하라? 임차인이 증명하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소송에서 나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줬다. 라는 걸 주장하겠죠. 주장했으니까 증명해야죠. 차임과 보증금 지급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임차인한테 있다. 3번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차임 채권이 밀린 게 5천이고요. 이자가 1,000이야. 이자 붙죠? 보통은 이자 안 받죠? 받아야 돼, 근데 원래. 근데 만약에 밀린 차임이고 5천이고 이자가 1,000이야. 근데 보증금이 5천이야. 그럼 5천에서 6천을 충당해야 되잖아요. 어디에 충당을 해요? 먼저 이자 1,000에 충당하고, 먼저 뭐에 충당하고? 이자 1,000에. 나머지를 원본에 충당해요. 요 순서를 법정 충당이라 그래요. 이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본에 충당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법정 충당.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니까. 그렇 법정 충당에 의한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답과는 관계가 없죠. 답은 5번. 자, 이제 특별법. 86번에 1번.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은 미등기 무허가라도 상관 없었지요. 그러니까 1번 X. 2번은 보세요. 실제 주택을 사용 수익할 목적이 없고 주택임대차로서 우선 면제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껍데기를 만든 데 지나지 않는 경우를 줄여서 뭐라 그래? 가장임대차. 가장임대차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면제나 대항력 인정받을 수 없다. 주임법 적용 안 되니까. 3번. 대항요건인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을 취득할 때만 갖추고 있어서는 안 되고 계속 존속해야 된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은 상실된다. 그랬어요. 자, 우선 면제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언제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돼? 배당 요구 종기까지. 4번이 답이죠. 자, 간접점유는 뭘 말하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 을이 주택을 병에게 전대. 물론 동의받았다는 걸 전대로. 그럼 얘가 직접 점유하죠? 그럼 누가 대항력을 가져? 임차인. 그래서 간접 점유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이 인정될 수 있다. 자, 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거나 만료전 1월까지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았을 때 전임대차와 동일도건으로 갱신되죠. 다만 기간은 몇 년? 2년. 기간은 2년인데 누구만은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만은 해지. 얼마가 지나면 해지된다? 3월 지나면 해지된다. 쫙 이렇게 머릿속에 외워두셔야 되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법정갱신. 5번 틀렸죠. 1년으로 추정한다도 아니죠. 2년으로 본다죠. 그래서 5번은 1년만 바꾸면 안 돼요. 2년으로 본다, 추정한다까지도 바꿔야 돼요. 자, 87번에 1번. 존속기간은 어때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다만 요 경우에 임차인만은 유효 주장할 수 있다.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있을 때 임차인만은 그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에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2번은 주임법에 특별하게 있죠. 상임법에 종료가 됐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주택을 산 사람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되겠죠.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니까. 3번 대지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주택과 대지가 동시에 경매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지만 경매되는 경우에도 대지환가 대금에서 우선 면제가 가능한데, 자, 3번 관에서 하나 기억할 게 뭐가 있어요? 안 되는 거 하나. 3번 관에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안 되는 거 하나, 반대되는 거.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이 지어지고 그리고 이걸 임대했을 때 나중에 대지만 경매되든 대지주 건물이 같이 경매되든 이 대지 환가 대금에서 요 임차인은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건 안 된다.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인정되지 않는다. 순서대로 꼭 기억하세요.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건물이 지어지고 그 건물이 임대되었을 때 그 임차인은 주택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나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지만 대지환가대금에서는 우선변제, 최우선변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판례. 4번이 틀렸네요. 어디가 틀렸어요? 1개월이 아니라 얼마? 3개월. 5번 이기 차임연체의 경우에는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습니다. 2기 이상 차임연체 같은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는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습니다. 81번에 보면
주택 임차인은 인도화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언제 대항력을 가져요? 다음날 0시. 그러니까 인도화 주민등록된 날 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졌으니까 누가 우선? 저당권자가 우선. 따라서 대항할 수 없다. 2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다 가지고 있는 임차인. 이렇게 시작이 되면 이건 최선순위 대항력을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면 앞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는 두 가지 초이스가 가능하다 그랬죠. 경락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법원에 배당을 요구해서 돈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판례가 이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해서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해서 배당을 요구해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꼭 안 해도 된다 그랬죠. 배당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꼭 요구해서 배당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배당 요구 안 하고 버티면 경락이 돼. 그럼 경락인이 누굴 지위 승계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 그러니까 목적물 사용수익은 부당이득이 아니지요. 그냥 정상적인 사용수익이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고 뭘 지급하라? 차임을 지급하라. 차임을 지급하라. 그러니까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아니다. 정당한 사용수익이다. 그리고 요 매수인이 누구의 지위를 승계한다? 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3번 간접점에 또 남았네요. 4번 아까 86번의 2번처럼 가장임대차는 주임법 적용 안 되지만 그런 게 아니고 기존 채권자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마침 채무자 주택이 비었어. 그래서 채무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 하면서 보증금은 기존 채권으로 대신해. 괜찮다 그랬죠? 그거예요.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대항력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건 가장임대차가 아니니까. 실제로 채권자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마침 채무자 집이 비었어. 그래서 채무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 그리고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바꿔. 주택임차인으로서 보호받아야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인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5번. 전입신고한 때, 자, 보세요. 대항력권은 인도와 주민등록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통 전입신고하면 그걸 수리해서 주민등록을 옮겨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안 보면 전입신고는 금요일날 5시 59분에 했는데 주민등록은 그 담당 공무원이 연차 쓰고 막 그래갖고 그 다음 주 목요일날 왔어. 주민등록이. 그러면 목요일날 된 걸로 보면 안 되죠? 전입신고한 때. 두 번째로 이건 언제 효력이 생겨? 효력. 수리한 때. 그리고 대항력이 언제 생겨? 그게 대항력.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전입신고의 효력은 언제 생긴다고요? 공무원이 수리한 때. 그럼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담당 공무원이 수리한 때 주민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겠죠? 없나? 있죠. 근데 이 수리할 때 주소기지가 잘못됐어. 그럼 당연히 유효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5번. 이게 설령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수정 요구로 수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수리할 때 주소기지가 잘못됐다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유효한 공시 방법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89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기억. 자, 계약 갱신 요구라고 돼 있네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상가건물 임대차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 그랬죠.
첫째,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랬죠? 이때 이 5년은 어디에만 적용돼? 계약갱신 요구에만. 약정갱신이나 법정갱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최초 임대차란 상임법 시행 후 최초 임대차가 아니라 시행 전 후를 묻지 않고 최초 임대차.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에서 갱신되었을 때 그 효과는 어때요? 전임대차와 동일하죠? 그쵸? 기간도 동일하죠? 기간 2년 그러면 안 돼, 1년 그러면 안 돼요? 기간 1년은 법정갱신이에요. 요거는 100분의 9 범위 내에서 증감. 자, 그런데 작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초과임대차. 여기에도 상임법의 일부를 적용하죠. 예?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뭐가 적용돼요? 대항력, 갱신요구, 권리금, 표준계약서. 우선변제는? 우선변제. 그런 거 없어요. 이거 4개. 대항력, 갱신요구, 전세금, 권리금, 표준계약서. 여기에 적용이 돼요. 적용되는데 요거는 적용 안 돼요. 갱신 요구 중에서 요건 적용 안 돼요. 예? 그래서 리을. 아니구나. 이건 좀 이따 보고요. 어쨌든 기업 계약갱신 요구에 관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법은, 요 규정은 계약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에만 적용되고 법정갱신이나 약정갱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니은은 우리 판례가 상가 건물로 본 거고요. 디귿은 자, 민법상 임대차나 주택임대차는 몇 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어요? 2기. 상가 건물만 몇 기? 3기. 그리고 판례. 임대인 지위가 넘어갔어요. 즉 건물이 팔렸어요. 우리 판례. 원칙적으로 새로 건물을 산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3기 연체해야 해지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봐요, 판례가. 그래서 디귿,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 채권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건물을 산 사람이 연체 차임 채권을 넘겨받지 않은 이상 승계 이후 3기 이상에 달해야 해지할 수 있다. 판례. 미음은 상임법 13조 적법 전차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을 대위 행사, 이렇게 돼요. 대위 행사. 됐죠? 자, 이제 리을이 중요한데요. 제가 이거 마무리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중요하다 그랬어요.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 보면요, 차임 및 보증금 증감 청구가 있죠. 근데 거기 제한가하고 있죠. 뭐에 제한가해요? 일방적 이거 제한가하고 있죠. 상가 건물 어떻게 제한을 가하고 있어요? 100분의 9 초과 증액 청구 금지. 안 되죠? 100분의 9 초과 증액 청구 금지 안 돼. 1년 내 재증액 청구 안 되죠? 근데 요거 보세요. 요거는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일방적 증액 청구에만. 따라서 갱신하면서 증액, 합의 증액, 여기에는 요게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100분의 9를 초과해서 증액할 수 없다. 그렇게 다시 한번요. 적용 안 돼요? 적용 안 되지만 판례, 적용이 안 되지만 판례 100분의 9를 초과하는 증액, 약정 합의 증액이죠. 원래 유효여야 되죠.
최근 나온 판례 초과 부분 무효. 따라서 이 부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네? 중요합니다. 리얼 X 적용되지 않음으로까지는 맞아요. 두 번째 줄에 적용되지 않음으로까지는 맞아. 그 다음이 틀렸어. 됐지요? 그래서 리얼 하나 틀렸습니다. 상인법 11조가 적용되지는 않으나 그 증액 비율 제한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차임에 관한 약정은 유효하다. 무효다. 초과 부분 무효다. 초과 지급한 차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네. 올해 답. 상인법 답. 90번 집법 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갑이 관리비를 체납했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팔았어요. 예, 승계하죠. 다 승계하는 게 아니라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그러니까 1번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이 있는데 전부 승계는 아니고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하여 유효하다. 이렇게 됩니다. 공용부분. 따라서 2번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3번 공용부분 사용은 용도에 따라 수입부담은 지분비율로, 그렇죠? 변경은 4분의 3, 관리는 과반수, 보조는 각자가. 변경이니까 4분의 3이죠. 처분은, 공용부분 처분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네? 공용부분. 그래, 공용부분 전체를 처분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공용부분에 관한 처분은 없고, 공용부분에 관한 지분의 처분. 요거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그러니까 공용부분의 처분이란 건 없어요. 공용부분 처분이란 건 없어요. 공용부분 처분 변경 그러면 안 돼요, 요거. 공용부분 변경만이에요. 변경만 4분의 3. 공용부분 처분이란 건 없습니다. 4번 원칙이 구분소유자는 전유 부분에 대한 권리와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 못하지요. 그러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번 틀렸죠. 5번 나왔네. 공용 부분 처분이 아니라 뭐의 처분?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그 처분은 뭐에 따른다?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이걸 공용 부분에 대한 처분은 그럼 큰일 나요. 복도 계단 처분 못해요. 복도 계단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단독으로 처분하는 게 아니라 뭐에 따른다?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 그래서 집권법 13조 3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4번이 틀렸네요. 91번에 1번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 당연 성립. 다만 자, 지금 관리단은요,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한다 그랬죠.
이 구분 소유자 중에는 미분양된 아파트의 분양자도 들어있어요. 건설회사 들어있죠? 미분양 아파트는 건설회사가 원시 취득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 조심하실게요. 분양 받았어요. 대금 납부했어요. 인도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근데 등기는 안 했어요. 구분소유권을 등기를 안 했어. 예. 구분소유자? 아니지요. 등기 안 했으니까. 뭘 왜야? 등기 안 했으니까. 부동산을 샀는데 등기 안 했으면 소유자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판례 구분 소유자는 아니지만 구분 소유자에 준하여 관리단 구성원이 돼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판례예요. 자, 그래서 산공단 기출지문 중에 잘 들으세요. 산공단 기출지문 중에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관리단은 있을 수 없다. X. 있죠?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관리단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 구분 소유자는 아니라는 거 조심하세요, 이놈은. 등기 안 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회사는 원시취득이니까 등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구분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양받은 사람은 등기해야 돼. 최소한 구분 소유권은 등기해야 돼. 물론 구분 소유권을 등기해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면 대지 사용권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가 판례예요. 대지 사용권은. 그러나 구분 소유권은 등기해야 됩니다. 2번은 아까요. 여기 보세요. 갑이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는 체납가비를 얘가 승계하죠. 똘똘마리로 승계한다 그랬죠. 그걸 뭐라 했어요? 중첩적 승계. 무슨 승계? 근데 이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면책적 승계라고 돼 있죠? 틀렸죠? 면책적이 아니라 중첩적. 틀렸네요. 3번은 여러 개의 전유 부분으로 통하는 복도계단. 여러분들 아파트 복도계단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공용부분이죠. 구분소유권의 목적을 할 수 없다. 4번은 관리인,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선임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아까 보세요. 5번. 아까 90번에 4번에서 보세요. 101호에 관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할 수 없다. 그러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는 있다. 근데 규약이 안 정해져 있다. 그럼 금지된 거죠. 예? 분리처분이 금지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산 놈이 있어요. 모르고 샀어요. 그럼 얘한테 분리처분 금지돼 있는데 너는 요것만 샀으니까 무효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죠. 등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등기가 안 돼 있다면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전유 부분에 관한 권리인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에 대한 분리처분이 금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등기를 안 했다면 선의로 대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때 선의의 뜻이 뭐였어요? 분리처분 금지 사실을 알지 못하는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취득한 이 대지가 집합건물의 대지임을 알지 못하는 선의를 말한다. 그게 5번이죠.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집합건물 대지로 되어 있다는 사정을 모른 채 그 대지에 관한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구분소유자들이 쫓아왔을 때 나는 분리처분이 금지됐다는 걸 몰랐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이 땅이 집합건물 대지였어? 라고 말을 해야 못 된다는 뜻이에요. 난 이게 집합건물 대지인지 몰랐는데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처분 금지를 몰랐는데 그러는 순간 낚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선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2번. 어우 92번에 1번 나왔네요. 너무나 많이 나오는 주문. 2번 또 나왔네요. 3번 공용부분 대지 분할 안 된다 그랬어요. 예? 뭐 많이 나오는 거. 4번 뭐라고 돼 있어요? 대지를 매수해서 집합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대지에 관한 등기를 경려받지 못한 채 전유 부분에 관해서만 보존 등기를 한 상태에서 전유 부분에 대한 경매 갈취가 진행했다. 경락인은 전유 부분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모두 취득한다. 대지 사용권도 취득한다. 전유 부분에는 구분 소유권하고 함께 움직인다. 이것도. 3번 틀렸네요. 자 5번은 내력벽을 뜯어내고 있는 구분 소유자에 대한 조치가 3단계가 있었어요. 행위 중지 청구, 전유 부분 사용 금지 청구, 전유 부분 및 대지 사용권에 대한 경매를 명하는 재판 청구, 확정 판결 나면 6월 내에 경매 청구. 이거 누가 한다 그랬죠? 관리인 또는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그게 5번이죠. 두 번째 줄 관리인 또는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 및 대지 사용권에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맞죠? 4번의 3찬성이 필요합니다.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및 의결권의 4분의 3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법원이 경매하라 판결 나오겠죠? 판결 확정 후 6월 내에 뭐 하라? 경매 신청. 경매를 명하는 판결 확정 여기까지 후 6월 내 경매를 신청. 요까지 연결해서 같이 5번과 기억하시면 돼. (93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1. 갑소유 토지가 5억짜리고 1억을 빌려줘요. 가담법 적용되죠? 근데 그 갑소유 토지 5억짜리 2억 선순위 권리자가 있어. 그럼 5억에서 2억 빼야 되지. 그럼 담보가치가 3억이지. 3억인데 1억 빌려줘. 가담법 적용되죠? 근데 5억인데 선순위 저당권자가 4억이야. 그럼 담보가치가 1억밖에 안 되지. 2억 빌려줘. 가담법 적용 안 되죠. 자, 1번. 예약 당시 재산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면 재산가액에서 그걸 공제한 나머지 돈이 원본 및 이자 합산액을 초과할 때 적용된다. 2번은 이렇게 기억하셔야 했어요. 7권, 전세권, 저당권. 요건 제외. 그러니까 2번에 두 번째 줄 끝에 저당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질권, 저당권, 전세권 제외. 이렇게 말했습니다. 딱. 3번 틀렸죠? 보세요. 101호에 가등기 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떡 있어요. 얘가 경매를 넣었어요. 이거 소멸해야 안 해요? 얘가 경매를 넣었어요. 이거 소멸해야 안 해요? 둘로 나눠야죠. 담보가등기라면 소멸. 담보가등기라면 소멸. 왜? 담보가등기는 뭘로 봐? 저당권으로 본다. 예? 청구권 순위보전가등기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가등기는 소멸한다니까 틀렸지. 이게 뭔 가등기인 줄 알고. 가등기 목적과 관계없이 소멸한다니까 틀렸죠. 담보가등기라면 소멸하지만 청구권 보전가등기는 소멸하지 않는다. 4번은 청산 절차. 두 번째 줄 변제기 후에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정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정에게 도달한 날부터 2달이 지나야 되고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뜻도 통지하라. 만약 이런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 그럼 얘네들한테 통지하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통지받은 청산금에 불만이 있다면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자신의 채권이 변제가 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통지받은 청산금에 불만이 없다면 청산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직접 청산금 범위내에서 자신 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후순위 권리자 두 가지. 5번 옳은 지문이죠.
후순위 권리자는 순위에 따라서 청산금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채권자인 가등기권자는 후순위 권리자의 청구가 있다면 후순위 권리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94번에) 1번 나왔네요. 외워야 될 지문이죠. 이거 중요한 지문. 어디가 키워드예요? 청산기간 내. 청산기간 내. 그 다음에 채권 변제기 도래 전. 청산기간 내. 채권 변제기 도래 전. 뭐 할 수 있다? 경매 청구할 수 있다. 도래 후 도래 전을 묻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채권이 변제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번은 보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통지하지 않았어요. 통지하지 않았다면 청산기간이 진행되지 않죠. 청산기간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본등기 청구할 수 없고 설령 본등기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지급할 수 없으며 그 본등기는 무효다 그랬어요. 단 그 상태에서 청산 절차를 밟으면 무효했던 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된다. 이렇게는 됐었어요. 그래서 3번 틀렸지. 4번, 3번. 2번 틀렸고요. 가등기, 담보가등기권을 실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저당권자처럼 목적물을 임의 경매할 수 있고 가등기 담보법상 귀속청산. 처분청산이라는 건 없다 그랬어요. 가담법에는. 4번. 이것도 중요하죠. 주관적 평가액이어도 무방하니까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하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걸로 돌아와요. 여기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경매를 넣었어요. 네? 경매를 넣었어요. 경매법원. 예. 경매법원은 얘가 담보가등기, 청공순위 보존가등기지 딱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법원은.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 리가 없죠. 그냥 가등기권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알 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법원은 얘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담보가등기라면 채권액을 신고하라. 신고 안 하면 배당에서 제외된다. 담보가등기가 아니라면 그 내용을 신고해라. 매수인인지 증여받은 놈인지 등등. 예? 그게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경매가 신청이 되었을 때 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권순위 보존가등기인지는 구별을 당사자, 의사, 해석에 의한다. 왜? 물어보니까 당사자한테. 그래서 그 구별은 뭐에 의한다고요? 당사자, 의사에서. 시험 문제에 등기 신청 서류와 같은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한다. X. 당사자, 의사에 의한다. 그럼 두 번째, 이 자식이 담보가등기야. 신고 안 했어. 아까 법원이 어떻게 통지한다 그랬어요?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신고 안 했다면 배당받을 수 없죠. 해줄 수도 없어요. 채권액이 얼마인지도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5번 채권 신고한 경우에는 배당받을 수 있다. 맞죠?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네, 그런 거예요. 만약에 법원이 저게 담보가등기를 딱 알 수 있다면 저런 최고하라 이런 규정을 둘 리가 없어요. 자, 95번에 1번 틀렸어요. 또 나왔어요. 객관적 평가에게 미치지 못하더라도 실행 통지로서 효력이 있다 그랬어요. 2번은 가등기권은요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의 범위 360조하고 똑같아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1년분 저당권 실행비용 담보권 실행비용 그 다음에 부합물 종물에도 효력이 미쳐요. 세 번째 과실에는 효력이 미치질 않아요. 그러나 목적 부동산이 압류된 후에는 과실에도 효력이 미친다. 저당권하고 똑같이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게 2번이죠. 그러니까 틀렸죠. 압류한 경우에는 수취한 과실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그래야죠. 3번 또 남았네. 자, 끝만 보면 돼. 질권, 저당권, 전세권 제외.
그랬죠? 딱 그것만. 뿌듯하죠? 3번이 답이네. 4번은요. 여기 보세요. 얘가 1억을 빌려주면서 가등기를 해놨어요. 근데 그 계약을 하면서 야 나중에 채권 추가 확장할 수 있다고 특약을 했어요. 할 수 있죠? 있어요 없어? 있어요. 있는데 판례가 요거는 안 된다 그래요. 후순위 권리자가 생긴 후에 특약을 해. 뭐라고? 채권을 추가 확장하는. 얘가 생긴 후에. 그럴 때는 그 생긴 후 추가 확장한 부분은 요 놈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당연하죠. 얘가 생기기 전에 약정한 건 괜찮아요. 추가 확정 약정은. 근데 얘가 생기고 난 다음에 추가 확정 약정을 했을 때는 그 약정의 터자와 추가 확정된 부분은 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4번도 보면 가등기 담보권 설정 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긴 상태에서 새로운 약정으로 추가 확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추가 확장된 부분은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우선 변제권에 있는 피담보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5번은) 아까 뭐라 했어요? 반드시 통지하고 청산기간이 지나야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될 수 없고 설령 그 후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본등기 청구할 수 없다. 아까 어디 있었는데? 아까 어디 있었는데? 어디 있었지? 아 분명히 있었는데? 청산기간 내 94번에 있는 그렇군요. 그렇군요. 2번에 있네. 예, 2번에 있네. 2번이요? 네, 94번에 2번. 1번이 무슨 거예요? 2번에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95번에 5번은 좀 길게. 그렇죠? 차분하게 좀 4줄로 풀어 쓴 거고. 94번은 그래서 틀린 게 2번이 답이고 95번은 옳은 거라고 해놓고 5번을 또다시 틀린 걸로 출제를 했고 96번. 자, 끝이 보입니다. 끝이 보입니다. 갑은 2008년 7월 10일 을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2009년 7월 10일까지 채무 이행하지 않으면 을 소유 시가 4억 원인 X부동산을 갑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가등기를 마쳤다. 전형적으로 담보가등기 사례 문제죠. 예? 을 소유 부동산이 얼마짜리예요? 4억짜리예요. 근데 갑은 얼마를 빌려줘요? 1억 5천을 빌려주죠. 그러면서 갑의 이름으로 가등기까지 됐죠. 자, 소비대차 채권이고요.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예약을 했고요. 가액이 이자 합산액을 초과하고요.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까지 딱 돼 있어요. 전형적으로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죠. 자, 그 상태에서 1번 을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갑은 X 소유권을 취득하는 귀속 청산에 의하거나 제3자에 대한 양도를 통한 처분 청산에 의해서 가등기 담보권 실행할 수 있다. 처분 청산 안 된다. 또 남았어. 2번 아주 주댕여퍼. 객관적 평가에게 미치지 못해도 청산금 통지로서 효력은 있다. 사례 형태로 나오더라도 등장하는 지문이죠. 그랬죠? 3번 또 나왔어. 갑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본등기는 무효로 끝. 무효예요 그냥. 근데 뒤에 뭐 쓸데없는 말 들어있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효력이 있다. 아예 없어. 그냥 무효. 무효에서 끝. 아시겠죠? 무효에서 끝. 4번은 보세요. 지금 누구 이름으로 가등기가 돼야 돼요? 채권자 갑의 이름으로. 그렇죠? 여기 보세요. 갑의 이름으로. 그런데 세 사람이 합의했어. 누구 이름으로 하기로? 병. 아까 말했어요. 합의했다면 가등기를 병으로 했다더라도 뭐가 된다? 의효하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실권리자가 아닌 자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더라도 부실법이 금지하는 명의상 약정이 아니다. 거기까지. 또 나왔어. 4번 X. 5번
계약 당시 X 위에 정에 3억이 있었어. 3억짜리 정이 있었어요. 여기에. 그럼 이건 담보 가치가 얼마밖에 안 돼? 얼마밖에 안 돼? 1억밖에 안 돼. 근데 얼마 빌려줬어? 가담법 적용 돼, 안 돼? 예? 안 돼. 안 되니까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본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 가담법이 적용 안 되니까 청산 절차 거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요. 그렇죠? 응, 이거 옳은 질문이죠. 이거 아까 한번 했잖아요. 그쵸? 선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빼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아니 아까 그 93번에 1번 이해하셔놓고 숫자로 나오니까 더 헷갈리나? 가등기를 설정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으면 이걸 뺀 나머지 가액과 원본 및 이자 합산액을 비교하라. 이렇게 되겠죠. 97번 전세권자와 또 지겨워 죽겠어 아주. 보세요. 전세권자와 이렇게 보세요.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 합의로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거 가능해. 그쵸? 유효해. 1번 또 나왔어. 합의. 예? 아주 징그러워. 2번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 자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매각하게 결정. 계약 명의 신탁이죠? 그렇잖아요. 보세요. 갑이요. 아파트를 경매 받으려고 그래. 근데 지 이름으로 받지 않고 을의 이름으로 받아. 돈은 지가 부담해.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줘. 그러니까 얘가 경락받았어. 계약 명의 신탁이죠. 그리고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는 이런 사실을 알 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얘는 선의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약정은 무효지만 매매 유효고 등기 유효라고 그랬죠. 얘가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자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경매 목적 부동산 소유권은 매수 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군가와 상관없이 명인이 취득하고 매수 자금을 준 사람과 명의 사이는 뭐가 성립한다? 명의 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무슨 명의 신탁? 계약 명의 신탁. 3번도 마찬가지예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이른바 계약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 힘으로 등기를 넘겼다면 이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4번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으면서 수탁자와의 사이 약정이 터져봐 소유자로부터 바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경주 3자간 명의신탁. 예? 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사면서 수탁자와의 사이 명의상 약정이 터져봐 소유자로부터 바로 등기를 넘겨주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 명의상 약정이 있었는데 신탁자가 부동산을 사면서 이렇게 3자간 명의신탁. 그랬죠? 자, 이 상태에서 원래는 이거 말소해야 되죠. 근데 얘가 스스로 등기를 넘겨주면 그 등기는 유효다. 그랬어요. 갑이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근데 얘가 스스로 등기를 넘겨주면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다. 그 다음에 5번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해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기를 격려한 적이 있던 신탁자. 이거 2자간 명의신탁이죠. 여길 보세요. 계약 명의신탁이나 중간생략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한 적이 없어요. 그럼 결국 5번은 2자간 명의신탁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자가 소유자였었는데 을과 약정 맺고 얘한테 등기를 넘겨준 거예요. 실제 소유자 누구예요? 얘예요. 얘. 왜? 이거 무효니까. 예? 얘가 소유자. 그러니까 얘는 소유권에 터져봐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2자간 명의신탁. 네. 98번 갑은 X토지 소유자인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거네. 이거네. 뻔해요. 보세요. 갑은 X토지 소유자인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등기는 자신과 명의약정을 한 친구 을에게 이전해 줄 것을. 그리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다. 자, 그러면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여전히 병에게, 매매는 유효,
따라서 갑은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 세트죠. 그래서 갑은 병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거예요. 1번 을에게의 이전 등기에도 불구하고 갑은 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는 상실하지 않는다. 않지요. 2번 갑은 병을 대위해서 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있지요. 3번 갑이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없다 그랬죠. 5번 을이 갑에게 자의로 등기를 넘겨줬다. 유효하다. 또 나왔네. 네? 결국 틀린 거 몇 번? 2번. 왜 틀렸을까요? 보세요. 병은 여기 보세요. 병은 갑에게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병은 얘는 갑에게 대금 반환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전 등기 의무가 있는 거지. 왜? 매매가 유효하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틀린 문장으로. 갑은 병에게 매매 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X. 매매가 뭐 유효인데 무슨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그렇게 남아요. 그러니까 얘는 대금 줄 때까지는 말소 못해.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역시. 왜? 얘는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요. 이전 등기 의무가 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4번 X. 병의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자, 99번 또 경매야. 또 경매요. 자, 경매 나오면 무슨 명의 신탁? 계약 명의 신탁. 99번 2014년 부동산 경매 절차를 통해 병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갑은 을과 대금은 갑이 을이 경매 절차에 참가. 게임 끝났죠? 자, 경매 나오면 매도인 병은 뭐를 전제로 한다? 선의. 자, 약정은 무효죠. 매매는 유효죠. 등기도 유효죠. 을이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죠. 1번 갑을 사이 명의상 약정은 유효하다. D. 2번 병은 을에게 말소 청구할 수 없다. O. 이 2번은 말소 청구할 수 있으려면 얘가 악의일 때. 근데 얘가 선이야. 따라서 병은 말소 청구할 수 없다. 2번 대내적으로는 갑이 대외적으로 을이 이건 유효한 명의 신탁일 때. 유효한 명의 신탁일 때. 아까 뭐라 했어요? 누가 소유자? 대내외적으로 을이 완전한 소유자. 자, 4번 을이 정한테 팔았네. 정,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네. 5번은 자,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일 때 명의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 있다. 다 축축 그자. 왜? 약정 무효 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명의상 약정이 무효일 때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다 쭉쭉 거주세요. 그랬죠? 네. 5번 틀렸죠. 자, 마지막 100번. 갑은 을과 협의하여 갑이 제공하는 자금으로 병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또 나왔어. 이거예요. 네? 등기는 갑이지만 실소유자는 갑이지만 등기는 을 명의로 을은 그런 자신 명의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또 모르는 병이에요. 등기를 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은 갑이 임차인인 것처럼 통모하여 얘가 점유하고 있다. 보통 이렇게 많이 한다 그랬죠. 등기는 친인척 명의로 살기는 자기가 살고 있다 그랬죠. 근데 그냥 살기는 좀 거시기 하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썼어. 가장임대차. 무슨 임대차? 가장임대차. 왜? 차임을 지급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임대차를 했지만 판례 할 때 가짜고요. 갑이 차임을 안 주겠죠. 소유자는 누군데? 을인데. 을이잖아요. 그럼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거죠. 사용대차. 뭐가 된다고요? 사용대차. 임대차로서는 효력이 없고 무슨 대차? 사용대차. 왜? 갑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임대차로는 무효지만 사용대차다. 일단 이렇게 됩니다. 1번 갑을 간의 약정 무효죠. 그러나 등기는 유효죠. 근데 2번을 보니까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자, 나누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이게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라면 얘는 돈을 부당이득한 거예요. 갑으로부터 받은 뭐를 부당이득한 거라고요? 돈. 그때는 돈 안 준다 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갑이. 그래 아까 유치권에서 봤던 게 그거예요. 근데 이게 부실법 시행 전이라면 얘가 부당이득한 게 부동산 자체예요.
예? 부실법 시행 전이라면 얘가 부당이득한 게 뭐라고요? 부동산 자체. 그럼 얘는 뭐 할 수 있어요? 돈 돌려달라가 아니라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쵸? 그 이전 등기 청구는 얘가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멸시에 걸린다예요. 왜? 부당이득 반환 청구니까. 예? 자, 요거하고 조심하세요. 여기 보세요. 중간 생략 명의 신탁에서 얘 이전 등기 청구권 있죠? 이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이것도 얘가 지금 점유해서 쓰고 있어요. 이럴 때 요거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아요. 왜?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요거는 얘가 매수인이 아니에요. 아니지. 그리고 얘는 의뢰돼서 이전등기 청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예요. 매수인의 이전등기 청구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전등기 청구는 소멸시에 걸린다. 아시겠죠? 보겠습니다. 2번. 첫 번째 줄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거나 법률 시행 전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세 번째 줄 을은 갑에게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요. 반환해야 돼요? 예? 그럼 뒤집으면 을은 갑은 을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 등기 청구. 뭐 한다고요? 이전 등기 청구. 근데 3번 뭐라고 돼 있어요? 갑이 점유하고 왔다 하더라도 그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옳은 지문이죠? 이거 다시 한번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중간 생략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는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니까 점유하고 있을 때 소멸시효에 걸리질 않아요. 요거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네. 근데 4번 보니까 시행 후죠. 시행 후라면 얘가 부당이득한 게 뭐라? 돈이다. 돈. 그러니까 얘는 돈 달라 그러겠지. 안 줘. 안 줬더니 얘가 뭐라 그래? 돈 줄 때까지 유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결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해야죠. 부동산과 결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없다.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4번 틀렸죠. 그쵸? 네.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얘가 비용 지출했어요. 여기다가. 남의 거에 비용 지출했죠. 그러니까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죠. 이 비용 상환 청구권에 터잡아서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있다. 이것도. 5번 비용 상환 청구권에 터잡아 유치할 수는 있다. 을이 소유자예요. 을 물건에 비용 지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돌려받아야지.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됐지요? 네? 네. 다 끝났어요. 네. 부실법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 난이도 지문까지 다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이런 것까지 맞출 욕심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욕심은 생기죠. 생겨. 안 생겨요? 찍으시면 돼. 네. 민트법은 가담법, 부실법, 직권법. 그냥 세 문제 쪼로리 그냥 4번 찍으면 하나 맞는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거하고 자꾸 좀 되도록이면 몇 회 이런 거 설정해 놓지 말고 되도록 빨리 여러 번 보세요. 그럼 시험장 가서 실수 없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고민하는 시간에 한 자라도 더 보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마무리하셔서 꼭 합격하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